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융시장에 사실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지금 국내외 미국도 포함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모두 다 사실 신용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조금 빨리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그 정도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먼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롯데 쪽이 이슈가 되는데 조금 이따 롯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미국 이제 CLO 시장이 지금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LO가 뭐냐라고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냥 영어로는 이게 약자로 돼 있죠. 그냥 Collateralized Leverage Loan이거든요. 이게 Obligation 해서 이제 그러니까 론 오블리게이션인데 이게 레버리지 론인데, 결국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결국 보통 이제 대다수가 이제 주택,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데, 담보가 결국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이에요.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대출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하거나. 근데 이제 일단 담보물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주가가 빠져도 그렇고 매출 채권도 그렇게 안전한 담보는 아닙니다. 그런 유형자산이나 그런 부동산만큼 안전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일단 이게 첫 번째고, 이 회사들이 이제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들의 회사들이 아닙니다. 결국 투기 등급 회사들이, 이게 투기 등급 회사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의 대출을 이렇게 풀링 시켜가지고 이제 워터폴 구조라고 해서 이 전체 대출이 100이라고 칩시다. 100이라고 치는 거를 예를 들어서 70은 트리플 A로 등급을 매기게 되고, 이제 한 15만큼은 더블 A 그레이드를 매기고 85 정도 됐죠. 거기에서 한 5 정도가 A 등급 클래스를 매기고, 그 다음 이제 10 정도가 이제 에쿼티 클래스를 매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IO 그런 테스트들, 이거 OC 테스트, IC 그런 테스트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과하게 되면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면은 이제 이 트리플 A부터 상환을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A가 아무래도 가장 빨리 상환이 되니까 상환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더블 A, 그 다음 A, 그 다음에 이제 에쿼티가 마지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이제 리파이낸싱 다시 재조달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땐 또 이제 에쿼티가 크게 먹고 그런 구조의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옛날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약간 유사한 거는 있지만, 이제 그때 이제 더 큰 문제가 됐던 거는, 그때는 이 유동화 됐던 거를 또다시 풀링을 하는, 그러니까 이 합성 CDO, 이제 신테릭 CDO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위험하게 하고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담보나 매출 채권 사실 리스크가 큰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 LLI 디폴트 레이트, 그냥 이제 WO 같은 경우가 그냥 진짜 부도율인데, 이 부도율은 뭔가 낮아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코로나 때 2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사부도, 이 셀렉티브 디폴트가 사실 이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투기 등급 부도율이랑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 부도가 날 것 같을 때 그냥 이 회사들이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10개의 회사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내가 산 게 하나는 진짜 부도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CLO 투자한 회사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럼 부도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셀렉티브 디폴트만 그냥 있게 냅둬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왜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시장이 되게 건전해 보이지만, 사실 과거 코로나 시절만큼 지금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부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딱히 뭔가 이슈가 터진 것도 아닌데 스물스물 사실 부도율은 낮지만 이 유사 부도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롯데 같은 경우에 또 오늘 공시가 났죠. 사채권자 집회 관련된 좀 상세 뉴스가 나왔는데 공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 회차는 전 회차가 다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발행했던 2건을 제외하고 2.3조 중에서 2,500억을 제외하고는 다 2조 가량이 이제 다 해당이 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결국 이 EBITDA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결국 EBITDA 금융 비용을 5배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이번 3분기에.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대신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은행권 보증을 제공하겠다. 이제 그리고 금리를 이제 10bp 더 주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액면금액에 10bp를 더 주겠다 이런 건데 뭐 사실 금리는 뭐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 이게 거래가 7, 80bp 높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일 때 이거지 2년이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3년이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0bp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결국 은행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 그럼 은행은 왜 보증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지금 돌고 있는 내용은 이제 은행권에 롯데가 이제 롯데타워 있잖아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보를 받고 은행들이 보증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약간 문제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롯데월드타워를 들고 있는 건 롯데물산이에요. 이게 물산이거든요. 얘가 들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사실 여기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이 여기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뉴스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롯데물산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얘가 담보를 우리가 너희한테 줄게 그러니까 은행한테 줄게 너희 도와줄게 이건데 사실 진짜 재무제표상 위험한 건 이 호텔 롯데거든요. 롯데물산이 그나마 갖고 있던 롯데월드 몰카 그러니까 타워까지 여기로 담보가 제공이 되면 뭐 사실 호텔 롯데는 지금도 저는 뭐 사실 재무 상태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최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쪽을 지금 버리지 않나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롯데 렌탈도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요. 결국 이쪽은 저는 좀 버리는 카드가 되는 게 아닌가 결국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담보로 해서 된다고 한들 그럼 여기는 완전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채권자들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2.3조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자료를 딱 뽑지는 않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안에 걸린 문서여가지고 제가 가져오진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0.25조만큼은 이 사채권 요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한 2.05조만큼이 대상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채권 금리 롯케가 뭐 못해도 4.1에서 4.4%의 거래가 되거든요. 만기 상관없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금리보다 낮게 발행된 약 1%에서 3%의 발행된 채권이 한 1.2조 가량 되고 약간 이 금리랑 그래도 비슷한 수준인 게 한 8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0.8조 정도. 그러니까 결국 1.2조는 은행 담보를 하든 뭐든 간에 그냥 돈을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너희한테 그냥 우리 돈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뭐 요즘에 이제 사실 M&A가 많아서 지배구조가 바뀌면은 사채권 그 계약서에 이제 다트 공시되는 이제 사채권 계약서에 보면은 다 상환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게 기한이익 상실이 이제 디폴트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다 보니까 보통 회사들이 다 바이백이라는 걸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너희 채권 대사줄게 대신 사채권자에서 오케이를 해주거나 그냥 무효표 던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 마 하는 대신 너희가 내 채권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채권을 다시 그냥 되사줄게. 근데 제 생각에 1.2조는 다 바이백 신청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롯데가 하냐 마냐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백 신청 안 하면 저라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 그냥 기한이익 상실을 해버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최대 만기가 한 4년 이내도 있어서 이런 건 마이너스 8%거든요. 근데 그냥 기한이익 상실 해가지고 상환 받으면 바로 그냥 92짜리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이 지금 갚을 돈은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2조 가량은 못해도 결국 상환을 해야 될 확률이 높고 결국 0.8조 정도인데 이게 결국 다시 이제 재발행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 그런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신용위기가 지금 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왜 CLO 시장은 결국 망가지고 있고 왜 그래도 롯데도 뭐 나름 괜찮은 회사였는데 망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괜찮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롯데는 뭐 사실 그냥 섹터의 이유도 큽니다만 뭐 대다수 기업들이 지금 사실 실적이 좋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제 예대율의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예대율이 신용위기는 이제 왜 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신용위기는 돈이 없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졌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 발생을 합니다. 결국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있죠. 뭐 튤립도 그렇고 왜 버블이 끝이 나냐면 더 이상 다음에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버블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언제 돈이 끝이 나느냐가 핵심이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예대율이 다 찰 때, 맥스일 때. 두 번째는 더 이상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없을 때, 못할 때. 두 가지 경우입니다. 결국 이거는 QE를 못할 때고요. 예대율이 맥스일 때 그냥 예대율 맥스인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예대율 100%, 2008년도 예대율 100%일 때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상하죠? 지금은 예대율이 7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위기가 터지냐? 이제 부도율이 왜 튀고 있을까? 뭐 이때야 이제 코로나 때야 당연히 그것 때문인 거죠. 코로나 때야 다 셧다운을 했으니까 이제 부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했는데 왜 이때 높아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 SLR 규제, 항상 말씀드리는 이 SLR, 은행들의 SLR 규제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 SLR 규제가 생겼는데 요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래서 SLR로 환산하면 예대율이 지금 100%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뭐 더 심각해요. 사실 건국 이래 이제 완전 옛날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 예대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이게 마치 그런 거죠. 그럼 이제 2013년도 이때 사실 부동산의 위기가 왔었죠. 2014년도 이 부근에. 근데 이제 이때는 어찌됐든 간에 한 몇 년 존버를 하면은 버텼습니다. 이때 막 목동 미분양 나고 막 난리 쳤었을 때인데 존버를 하면 다 승리를 해서 역시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냐면은 이때 무슨 일이 나타나죠? 이때 QE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 사실 2차 QE가 이때예요. 2차 QE가 1차 QE가 이때고요. 1차 QE, 1차 QE, 2차 QE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게 예대율이 훅 빠지죠. 왜 훅 빠지냐면은 미국에 찍은 통화량이 한국은행 자산이 다 외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결국 다 일정 부분 흘러 들어오면서 예대율이 확 떨어진 거예요. 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드렸던 두 번째 조건,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오히려 QE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샀어야 돼요. 이제 뭐 집이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 다 사셨어야 돼요. 이제 그렇으면 지금까지 잘 먹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지금 결국 다시 찼습니다. 예대율이 다시 찼어요. 그럼 결국 예대율은 더 높아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럼 돈을 다시 찍을 수 없냐? 있냐? 이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결국 예대율은 다 찼고 그럼 이제 다시 돈을 풀 수 있냐 없냐의 얘기로 넘어가는데 뭐 이것도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돈을 풀 수 없다라고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다들 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26년도에는 QE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근거가 없어요. 사실 대부분. 왜냐면 그냥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뭐 이때 1차 QE 하고 여기 또 2차 QE 하고 이제 여기 1차 QE, 1차, 2차 QE 하고 이때 3차 QE 하면서 뭐 다 괜찮지 않았나. 항상 위기가 나면 QE 하고 위기 나오면 QE 하고 이제 지금 요때 QT 한번 하고 1차 QT 요때 2차 QT 하면서 그럼 이제 돈 한번 이제 4차 QE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SLR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준이 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빨간 색깔 지준이.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자산이 국채가 늘면 부채가 뭔가가 늘어야 되고 이게 다 4개가 부채거든요. 이 넷 중에 하나가 늘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지준이 늘었었는데 이 지준이 다 찬 거죠. SLR 때문에. 그럼 결국 뭔가 다른 게 늘어야 되는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이 RRP 단기 차입금이 증가되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근데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치 그런 거죠. QE는 장기 국채를 삽니다. 장기 국채를 사서 장기 국채는 좀 눌린다고 칩시다. 금리가 좀 눌린다고 치죠. 약간 뭐 내려간다던가. 근데 이제 RRP를 늘리게 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단기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요, 연준으로. 그럼 결국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더 재앙입니다. 사실 QE를 하면은 뭐 전 더 재앙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QE도 안 되고 예대율도 다 찬 상황.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면 IMF 때는 금리를 뭐 19%까지 올리지 않아요. IMF가 터졌을 때 예대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리를 높였던 게 예금, 대출. 네, 대출을 해줘야 되죠. 대출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금리를 높이니까 예금이 막 들어옵니다. 19% 되니까 와 예금해야지. 뭐 응답하라 해서 나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와 예금 금리 19%야 예금 들어야지 사람들 예금을 듭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죠? 다 대출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경기가 다시 정상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 금리를 높인다고 돈이 들어오나요? 그럼 대출이 못 나가죠? 그럼 뻥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푸는 건데 그 돈을 푸는 것도 이 SLR 규제 때문에 못 푼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재무장관 되신 분도 이제 그럼 우리 은행 규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이제 규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버리자.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SLR이 풀리면은 없어진다 칩시다. 없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SLR이 왜 나왔냐고 이제 원인을 설명을 드리면은 2009년부터 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바젤 3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게 나온 이유가 원래 이제 예대율로 규제를 하다가 이제 SLR로 규제를 바뀐 이유가 양적 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QE 때문에 그래요. 돈 찍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이게 자본 규제거든요. 5%를 넘어야 된다 이건 건데 은행에서 양적 완화가 된 자산이 지급증비금으로 은행에 이렇게 쌓이고 실물경제로 돌아가지가 않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 SLR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QE를 하면 자산이 늘잖아요, 은행이. 근데 그 부분만큼 자본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국채를 빼줬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양적 완화한 그 어마어마한 양들이 이 국채량만큼 빠지겠죠. 그리고 은행은 다시 국채를 사면서 양적 완화한 돈들이 세상으로 엄청나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예요. 원래 QE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실물 물가는. 금융시장 물가만 높여요. 그 주가랑 부동산만 높이게 되는데 이제 할인율을 낮추게 돼서 근데 이제 SLR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QE를 해놨던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실물 경제로 풀려 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한다? 그럼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과연 그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뭐 결과는 뭐 22년도 증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결국은 박살이 나고 2차 파동은 사실 더 세게 나기 때문에 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가감 없이 그냥 금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신용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결국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밀릴 뿐이지 뭐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고 있고 뭐 이미 터지고 있고 이제 이미 사실 왔는데 그냥 인지가 좀 덜 된 그런 상태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천천히 뭐 다 살펴보면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비싼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싸지고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여전히 뭐 사실 이 패드 모델로 보면은 뭐 싼 구간은 아니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뭐 지금이 막 엄청 싼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돼야 사실 이제 싼 거예요. 이제 와 진짜 살만하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LG갭으로 봐도 그렇고요. 뭐 코스닥도 여전히 막 엄청 싸다 뭐 이런 구간은 아니고 근데 코스피보다는 뭐 싸진 것도 맞는 사실인데 여기까지도 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안 좋은 분위기에서 살 필요는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거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고평가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미국이 훨씬 더 일단 고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경향성은 비슷비슷하게 가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펀더멘털 차이가 크게 날까요? 라고 했을 때 결국 EPS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못 번 겁니다. ROE가 그만큼 낮은 거고요, 이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저평가 하는데 뭐 이거 보시면 뭐 그렇게 저평가로 보이나요, 이게? 사실 뭐 이 당시에 미국이 더 저평가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미국 주식을 샀어야 되는 게 더 높은 상황이고, 이만큼 빠지면서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 결국 방향성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이 싸다라고 하기엔 뭐 지금 조금 싼 정도, 요 정도 수준이지, 뭐 사실 이때도 미국이 더 쌌던 거고 이때도 미국이 더 쌌던 거고, 요 정도 때 우리나라가 더 싸서 실제로 이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갑니다. 실제로 뭐 그 정도 느낌 정도 수준이겠죠, 이제. 그래서 뭐 결국 뭐 국장이 무조건 싸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비교를 해보면 그냥 미국은 올라갈 이유가 있어서 결국 올라갔던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BI로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입니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약간 꺾이고 있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실질금리도 살짝 빠지고 있어서 금리가 지금 최근에 살짝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금리가. 그리고 뭐 약간 뭐 신용위기, 이건 뭐 저의 좀 약간 추론입니다만, 뭐 오늘 이제 좀 인사가 찌라시가 돌았어요. 이게 이제 금감 원장이 지금 이복현 씨죠, 이복현 씨. 님이라고 할까요? 씨라고 할까요? 뭐 아무튼 이복현 님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산업은행으로 가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원장 분이 이제 이세훈 씨였나? 아무튼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이분이 이제 원장이 되고 가는데, 지금 뭐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대통령 분이 이복현 씨를 상당히 신뢰하고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약간 좀 금융위가 사실 금감원 좀 위쪽인데, 이제 더 감사 쪽인데, 금융위가 되게 금감원 눈치를 많이 봤었어요, 이게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이쪽이 확실히 힘이 실세구나 이제 이건데, 여기가 산업은행으로 간다는 뜻이 뭘까요? 사실 산업은행이 지금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산업은행이 하는 게 뭐죠? 구조조정이죠. 정부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머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건 뭐 그냥 저의 추론입니다만. 근데 국내 금리가 뭐 그래서 인하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있고, 뭐 이게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뭐 이것도 그런데 뭐 약간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갑니다만, 이제 하는 부총재가 이제 간담회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모아놓은 간담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성장이 1순위고 뭐 물가나 이제 환율이 뭐 저 뒷전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바클레이즈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해외에 다 이제 뿌렸다고 해요. 이제 홍콩 쪽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한다. 이제 내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인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외사들이 해외 채권 쪽에서, 그러니까 해외 이제 외국인 선물들이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를 많이 샀고, 그러니까 채권 국채 선물을 많이 샀고, 지금 그래서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실질금리 빠진 게 그 국채 금리에서 실질금리 부분이 다 빠졌어요. BEI는 안 빠졌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분이 뭐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이게 국민의힘 쪽이긴 해요, 이게. 그래서 총선 전에 노골적으로 사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RP가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준금리가 3.5였어요. 이제 3.5. 근데 이제 시중에 이제 자금을 한 30조 풀어가지고 RP 금리를 한 3.1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거의 한 번 이상 내린 수준까지 만들어놨거든요. 3.2에서 3.2 정도. 기준금리 한 번 내린 수준으로 돈을 풀어놨었어요. 이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졌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에 약간 좀 충성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제 그냥 행동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막 총리 얘기도 많이 나오죠. 국무총리 이창용 총재 같은 분을 국무총리로 세워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금리 인하를 바랍니다. 뭐 사실 금리 인하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한다고
해결이 되는 상황은 이 예대율이 낮을 때는 예대율이 낮으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 대출이 증가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예대율이 이미 다 차버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도 돈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답은 없지만 정부도 뭔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해 계속 이제 그런 압박을 주고 있는데 뭐 그래서 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좀 정치적인 이유가 좀 껴서 금리 인하를 결국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이니까 뭐 가보면 알겠지만 안 하는 게 맞는 행동이에요.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행동인데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 보면은 환율 뭐 한 거의 1480원까지 용인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높아지면 대기업은 좋고 사실 서민들은 다 죽어 나갑니다.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을 살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게 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뭐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 일단 뭐 그래서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S&P 투기적 순포지션 같은 경우에 롱포지션 살짝 증가가 됐지만 뭐 크게 증가되진 않았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소폭 증가됐습니다. 뭐 거의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 이제 100단이고 여기 이제 10단이고 이제 곱하기 1000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뭐 다 지지할 거다 했지만 결국 PBR도 뚫리면서 내려갔고 뭐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잠깐 했고 근데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뭐 저는 사고 싶은 밸류 레벨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트레이딩이야 뭐 언제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뭐 가치 투자다라고 해서 살만한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물음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X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선물 만기로부터 이제 현 선물 살펴보면은 외국인 결국 9월 선물 만기로부터 11조 8천억 거의 12조 가량 매도 중이고요. 선물도 거의 7천억 가량 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살펴봐도 쭉 사서 증시 올리다가 쭉 내리 팔고 있는 상황. 긴실 계열로는 개인만 살고 있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그나마 뭐 9월 선물 기준으로 조금 샀지만 뭐 금액이 일단 너무 미미하긴 하고요. 한 4천억 가량 정도고 대신 또 선물은 또 매도 중입니다. 2천억 가량. 그리고 누적적으로는 워낙 그냥 개미만 사고 있어서 뭐 너무 지금 수급은 뭐 사실 코스닥은 뭐 수급이 거의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신용잔고 대비 코스닥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난주 방송 대비해서 뭐 신용잔고는 한 3천억 가량 정도 감소가 되면서 한 16.5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대강도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뭐 중요한 거니까 결국 미국에 유럽에 수출을 못하죠. 좀 중국이 관세 때문에 이제 트럼프 되면 더더욱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100시장 중에 70이에요, 사실. 전 세계에서. 나머지 30에 중국이 다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경쟁자가 누구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이 될까요, 이제? 안 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뭐 섬유유복, 흑 수출이죠. 종이 목재도 수출이고요. 화학도 수출이죠. 전기전자 수출이고요. 의료정밀 수출이죠. 결국 수출 관련주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내수인 것들이 뭐 보험, 증권, 금융, 통신, 뭐 운수 창고, 전기가스, 운수 장비 뭐 다 내수잖아요. 사실 이런 게 결국.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도 결국 뭐 외국이랑 경쟁하는 것보단 결국 뭐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수출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기계는 결국 뭐 방산 쪽의 영향인 거고요. 방산 수출은 뭐 좀 예외인 거죠.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중국이랑 적국인데 중국의 방산을 수입하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추세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참 중간에 껴서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결국 예대율까지 다 차서 답이 없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들 돈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은 터진다는 거죠. 이제 이게.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으니까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버핏 지수 살펴보면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건데 뭐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무너졌을 때 2008년도 예대율 100%일 때 이렇게 버블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더 과잉으로, 이번엔 재정정책까지 많이 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땐 예대율만 100%였을 때고 이제 2009년부터 양쪽 하나에서 여기까지는 통화정책을 많이 쓰고 이제 이때부터는 재정까지 많이 썼으니까 뭐 최악의 버블인 상황인 거죠, 지금이. 이제 끝이 뭐 아주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국내 쪽 결국 여전체 회사채 비율이 100% 됐을 때가 5번밖에 없어요. 닷컴 버블하고 이 롯데카드, 그 LG카드 터졌을 때,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제 유럽 위기죠.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피그스 이쪽.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직전 때 위기였었고 지금입니다. 다 위기 때만 이게 붙어요. 100%까지. 그러니까 결국 위험자산이 극한으로 선호될 때 위기가 터집니다. 지금이 이제 여기까지 왔고, 요거 이제 됐을 때 결국 롯데 문제 생기면서 지금 다시 이제 또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거죠. 반등하면 쭉 반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아직까지 눌려 있지만 이제 CA로 보면 결국은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이힐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 사실 가장 최고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 될 시그널인 거죠. 지금 상황은. 위험자산은 지금 이제 다 처분을 해야 될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신용 스프레드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 되고 있고요. 뭐 요건 이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조달 비용인데 국내 쪽 조달 비용은 지금 당장은 좀 약간 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 좋은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달러 조달 비용은 조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좀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쪽 시장에서는 계속 비싸지고 있다가 잠깐 또 이제 뭐 재무장관 뭐 시장 친화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지만, 결국 주 추세는 저는 계속 비싸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게 밑쪽이 비싼 거거든요. 이게 본드 수합인데 이제 CRS 백이 이제 국고채 금리인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달러가 비싸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주 대비해서 연준 자산들 뭐 살펴보면은, 지준 같은 경우에 지급준비금 한 427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가장 큰 건 이 TGA 정부 현금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감소한 부분이 결국 지준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RP는 280억 감소했고, 이제 온 RRP 이제 RRP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부, 그러니까 타 정부 있잖아요. 다른 정부 기관까지 포함된 거고, 이제 요건 진짜 순수 시장의 R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진짜 RP금에 남은 이제 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2천억 달러 정도 남아있고 319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되면서, 뭐 그 얘기도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준비해오진 않았는데, 원래 지금 RRP 금리가 OBP 정도 높거든요. 이제 IORB보다 이제 일반 금리보다 한 OBP가 높아요. 그러니까 RRP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나마 이제 이거를 이제 내리자, 이제 결국 RRP를 없애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단기 국채 조달이 힘들어질 거다. RRP를 다 없애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연준 총사단이나 순유동성 한 43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QT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CFI나 BDI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레바논하고는 지금 합의가 되긴 했잖아요. 잠깐 이제 휴전. 뭐 그 부분의 영향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뭐 장기 봉합은 저는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기독교, 이슬람 그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저번 나중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순유동성은 느리게나마 좀 감소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RRP도 이제 많이 감소가 됐고, 특히나 이제 BTFP 이제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 감소가 되겠죠. 이제 만기 재연정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감소가 되고 있고,
뭐 나머지는 다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것들 뭐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서 보면은 뭐 금이야 뭐 올라가던 추세였었다가 뭐 좀 빠지고 있긴 하고 최근에 뭐 WTI 어차피 차트 금이나 WTI는 뭐 차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PC 중에서 이제 뭐 생산자 물가 PPI 뭐 저번 주에 올라간 거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10월 PPI가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이제 S&P나 나스닥도 상당히 좀 비싼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금 나스닥이나 S&P 둘 다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정부 부채도 상당히 높아져서 이게 전하고 다르다. 이제 이때죠. 2000년, 2008년도는 정부 부채가 60 정도에서 안정적인 수준이었는데 양적 완화하면서 재정 정책까지 같이 써버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2000년, 2008년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 SOFR 금리가 계속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있지만 이게 결국 지금 단기 금융 시장에 이제 슬슬 돈이 말라간다. 이제 이거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라고 위험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시장이 아직 인지가 안 되고 있을 뿐이죠. 결국 터지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총자산 대비 GDP도 결국 2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RRP가 감소됐지만 이때부터 이제 지준이 줄 거거든요. RRP 2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직 장기 국채 11월에, 그러니까 11월, 12월 합쳐가지고 3,400억 달러나 더 찍어야 되고요.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감소가 돼야 돼요. 이제 2,560억 달러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기가 도래되겠죠.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재무장관 얘기가 있죠. 333 해서 뭐 결국 원유 이거는 뭐 그만큼 그러니까 증산하겠다. 근데 뭐 증산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사실 이거 원유 증산은 뭐 현실 불가능이거든요. 이미 다 풀가동 중이라서. 그리고 이제 3에서 이제 실질 성장률, GDP 성장률 3% 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은행 규제를 풀어서 실질 성장률 3%인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성장률에서 물가를 빼는 게 실질이거든요. 근데 SLR을 풀어서 그걸 올리겠다는 건데, SLR을 풀면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성장률이 높아져도 같이 상쇄가 돼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이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결국 이게 실질이 이렇게 높아지려면은 QE를 해야 돼요. QE를. 이게 통화량을 늘리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되게 2%, 뭐 3% 성장이 실질 성장이거든요. 이게 성장률을 말하는 건 다 실질이거든요. 되게 쉽게 얘기하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인구가 증가될 때는 그 얘기가 되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이 QE 때문에 그래요. 이 QE 때문에 돈을 찍어대니까 얘가 사실 뻥튀기 성장률을 이때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2009년부터 사실 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돈을 찍어서 이 성장을 이뤄냈는데 중요한 건 QE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성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인구가 늘지 않는 이상. 근데 늘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사회 구조가. 그럼 뭐 당연히 안 느는 거예요. 결국 성장률은 사실 마이너스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돈을 못 푸니까요. 이제. 근데 인구는 줄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똑같은 거죠. 뭐 대다수 다 직장을 다니실 거죠. 올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한다고 2% 올라가나요? 이제 내 성과가 안 올라간단 말이죠. 매년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한 해는 그럴 수 있겠지만 최선에서 최선을 더 다한다고 더 잘해지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 혁신이랑 인구 두 개인데, 성장이라는 게 이게 기술 혁신이 된다고 성장률이 이렇게 뻥튀지 않습니다. 산업혁명급으로. 근데 AI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AI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우리
산업혁명 때는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인구가 정말 컸던 거예요. 사실 인구가 이게 정말 이게 컸던 겁니다. 그 인구가. 근데 이제 AI는 오히려 사실 고용을 줄이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 때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산업혁명은 고용을 줄이면서 그 고용자들이 다 공장으로 가면서 사실 고용이 창출이 됐는데, 지금은 고용이 없이 됐을 때 그럼 고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로 소비를 할까의 문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GDP는 총 생산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총 소비잖아요. 결국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 찍지 않는 이상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성장률은 쉽지가 않다. 정말 이제 고용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고, RRP도 끝나가고, 결국 그러면 이제 이 순유동성도 결국은 감소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은 요게 이제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순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단기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이 10월, 11월 부분에.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없어지면은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지금 RRP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RRP 금리를 낮춰서 이제 뭐 오늘 뭐 좀 그거로 가면 이제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CBDC를 반대하거든요. 센트럴 CBDC 맞죠? 이제 센트럴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데 뭐 아무튼 CBDC죠. 네, 아무튼 그건데 CBDC 맞죠? 이제 갑자기 약자가 지금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아무튼 뭐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반대를 하냐면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뭐 그거죠. 결국 단일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결국 연준의 주인이 뭐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동통신, 그러니까 이동 이제 교통이죠. 교통, 통신, 화폐, 종교 이렇게 해결이 돼야 사실 단일 국가가 가능한데 뭐 이 교통 해결됐고요. 통신 해결됐고 화폐가 통제가 되는 건 이제 CBDC가 통제가 되면 결국은 되는 상황이어서 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종교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시도 중이고요. 완료 안 된 게 두 개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 CBDC를 막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뭐 저는 뭐 사실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CBDC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갈 거라고 봐요. 이게 시점의 문제지. 결국은 갈 거라고 보고 이제 사실 그 문제를 나타내려고 저는 연준이 이렇게까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RRP가 3조가 넘는 수준까지 이 CBDC로 가려는 그런 경제 크라이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리디노믹스 해서 이제 화폐 같이 재조정을 하면서 아마 CBDC가 저는 탄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뭐 안 왔으면 좋겠지만 뭐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이제 그럼 뭐 거기서 그냥 대응을 잘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게 떼쓴다고 사실 뭐 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은 국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국고는 확실히 롱 추세 금리가 빠지고 있고, 미국도 확실히 다시 좀 금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는 왔다. 이제 그 과매수 구간인 거죠. 왔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슬슬 좀 중립적인, 아직 롱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고, 금은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왔고요. WTI는 하락 추세, 삼성전자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 애플은 여전히 롱,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은 롱, 엔비디아는 이제 숏 추세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점수로 한번 이거를 스코어를 0에서 80으로 매겨본다라고 쳤을 때 국내 국고는 80, 이제 롱 추세고, 국고 10년도 확실한 금리 하향 추세, 미국채는 중립적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내려왔고, WTI는 숏 추세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숏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숏에서 다시 중립으로 돌아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쭉쭉쭉쭉 벌어지니까 뭐 슬슬 바닥이 거의 다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뭐 벌어지고 다였기 때문에 뭐 거의 올 만큼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국고금리는 좀 너무 과잉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 RSI도 그렇고 뭐 거의 너무 과잉이고 뭐 사실 마치 그런 거죠. 신용위기가 나는데 금리가 이때까지 내려갔던 거는 돈을 풀어서 내려간 거지. 이제 예대율 다 차고 QE 못하면 위기 때 금리가 결국 돈의 가치잖아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위기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돈 총량이 늘지 않는 이상 너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여기 벌어지고 아직은 다이진 않아서 뭐 더 빠질 수는 있다고 봐요. 여기 다 벌어질 때까지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다 벌어지고 나면은 이제 다시 또 상방 추세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RSI도 일단 좀 아직까지는 이제 좀 과매수 구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도 잠깐 좀 기술적 조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좀 과매수 구간이 좀 풀리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 없죠. 여기도 이제 벌어졌던 게 과매수였던 게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과매수가 좀 정리되고 있는 단계. WTI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뭐 더더욱이나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막 추세가 명확하진 않는 WTI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어서 바닥을 나타냈고요. 이제 모이면서 바닥을 나타냈고 뭐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할 수 있겠으나 이제 이 정도 추세가 이제 꺾였으면 뭐 사실 더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뭐 기준선 이탈도도 반등할 만큼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 이제 약간 좀 시간이나 반등도 주면서 뭐 올라가는 요 정도는 그냥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수준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또 모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조심할 때가 계속 미증시도 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랜 시간 달려왔던 미증시도 뭐 사실 끝나는 그런 수간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뭐 특별한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근데 좀 여기도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팍팍 느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폭등하고 있죠. 이게 확실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거래량 측면에서는. 그 다음 뭐 코인 쪽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뭐 단기 추세, 주 추세에 더 가깝긴 하고요. 최근엔 빠지고 있으니까. 일봉 추세나 주봉은 당연히 롱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좀 과매수였던 게 좀 꺾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당연 뭐 다 조금 롱이고, 주봉 같은 경우에 장기가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20분봉 추세로 봤을 때 일단 아직까지는 롱도 숏도 하기 애매한 구간이다.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주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비트는 롱 추세고 이더리움은 그냥 중립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분봉으로 봤을 때,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도 넘어갔다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뭐 이제 여기까지 확실히 내려오면 200볼린저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확실한 하향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탈도도 그렇고 추세가 확실히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이제 이거는 확실히 추세가 좋지 않고, 뭐 주봉상으로도 과열이죠. 주봉상으로도 볼린저 넘어가 있으니까요. 명백한 RSI를 보나 뭐로 보나 명백한 과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120분봉으로 봐도 뭐 이더리움도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이제 일봉상으로 봐도 여기도 내려왔고, 여기는 뭐 모이진 않았지만 200볼린저 빼고는 50은 좀 조심을 하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격도도 조심하라고 좀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주봉으로 봐도 여기도
과열이다. 근데 이제 비트만큼 과열은 아니지만 여기도 좀 과열인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나스닥, S&P,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살펴보면은 일단 확실히 미국 증시는 뭐 대부분 다 롱 추세인 건 맞고요. 근데 국내는 또 이제 120분봉 빼고는 대다수가 숏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뭐 120분봉 추세로 봤을 때 이제 뭐 나스닥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하고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숏 추세, 이제 코스피는 일단 중립까지는 좀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20분봉 현물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사실 슬슬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하고요. 뭐 120분봉도 뭐 특별한 건 없어가지고 그냥 생략하고 바로 나스닥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여기도 결국 뭐 닿을 만큼 많이 왔고 해서 뭐 여기 닿을 만큼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여기서 무리하게 달려들 만큼 지금 좋은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건 그냥 뭐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의 레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뭐 S&P도 뭐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200도 보시면은 뭐 특별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벌어지고 하면서 바닥을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모이고 벌어지고 하면서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재차 하락하는 거는 다시 이제 모였다가 떨어지고 하진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심할 때가 사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벌어져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모였고 해서 오히려 코스닥은 조금 뭐 기술적 반등해도 뭐 이상하진 않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차트로 결국 뭐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도 반등을 잘했죠. 그리고 반등을 할 만큼 사실 많이 벌어졌었고요. 이제 이격이 많이 났었고, 기술적 반등은 잘 성공을 했는데, 뭐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뭐 매물대가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 사실 이 구간이 지금 여기 요 라인들이, 요 구간이 여기 뭐 구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여기에 물린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뭐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결국 다시 꺾일 거라서 여기서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 진짜 들어간다고 치면은 쳤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그때 요거 돌파될 때 들어가야지. 뭐 사실 지금은 아니고, 저는 사실 반등을 어디까지 줄지 바로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사실 추세가 이미 꺾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구주봉으로 봐도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요. 이제 기준선 밑도 뚫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대도 없어요. 수직 낙하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수직 낙하가 될 만한 상황이 없었는데 수직 낙하가 왔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 예대율도 다 찼기 때문에 뭐 그런 안 좋은 때가 돼버린 거죠. 뭐 3주봉으로 봐도 결국 여기 구름대에서 결국 한번 지지를 하긴 했지만 여기 이제 무너지면은 정말 그냥 이번엔 200일을 지지 못하고 아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과매도긴 한 건 맞아서 뭐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줬다가 여기를 뚫지는 못하고, 뭐 많이 뚫어봐야 여기까지 뚫지 못하고 무너질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는 뭐 워낙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를 넘기긴 했어요. 이제 사실 선물 말고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끝에 끝까지는 원 상황이고, 그래서 선물이 뭐 여기를 뭐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확률이 더 높긴 하겠죠. 넘어가긴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정말 뭐 말미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잠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결국 뭐 끝에 끝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끝까지 왔다. 여기도 S&P나 똑같이 다우도 넘어가 있긴 하고요. 근데 뭐 볼린저를 봐도 그렇고 다 과열이긴 합니다.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한번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볼린저도 모이고 하는 거 보면은 많이 가봐 여기 한 번 더 가고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 모이는 거 보면 여기가 고점이었을 가능성도 뭐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 130 기준선 뚫리면 이제 그때부터 미련 없이 뭐 하방 추세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 200일을 뚫리긴 했습니다만 뭐 머지않아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구름대가 많았어서 좀 실패했다고 치면 이제 구름대가 얇아진단 말이죠. 결국 돌파하기가 쉬워지는 구간이 온다라고 보여주고, 똑같이 빅스도 여기는 두꺼워서 결국 뚫지를 못했지만 이제 얇은 구간 오거든요. 그래서 뚫기가 쉬워지는 구간이 온다라고 보여주고, 뭐 결국 트럼프가 뭐 반도체법도 지금 뭐 태클 걸면서 이제 필라델피아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뭐 다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 여기도 여기를 못 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니케이도 결국 다시 이 추세점 모인 곳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완전히 꺾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구름대는 못 넘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생이 지금 뜨지를 않네요. 이제 항생이 뜨지를 않는데 뭐 다 뜨지가 않네요. 이게 차트가. 그래서 뭐 뜨진 않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론적으로 이게 약간 인터넷이 좀 불량한가 본데, 그냥 뭐 종합적으로 결국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과거랑은 다르게 예대율이 다 찼다. 과거에는 예대율이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예대율이,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 능가되면서 유동성이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결국 또 하나의 방법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그 통화량도 증가시킬 수 없다. 왜냐면 RRP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단기금리가 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위기는 결국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좀 위험 관리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